자, 24년 9월 고1 모의고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36번은 인간이 학습을 하는데 물론 선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거울 뉴런을 통한 관찰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뭔가를 학습한 능력이 있긴 하지만 거울 뉴런의 발견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뉴런의 발견은 엄청 바꿨대. 뭘 바꿨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꿨는데 뭐냐면 근본적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아예 바꿨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죠. 이제 이렇게 관찰을 통한 학습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뭔가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고 봤지만 거울 뉴런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였을 때 우리는 학습합니다. 많은 것들을. 자, 그대로 받아주는 거. 관찰해서 학습하는데 우리의 부모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많은 걸 배운대.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관찰을 통해 배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신생아, 태어난 지 생후 1주 된 신생아는요, 타고난 경향이 있대. 뭐 하는 거냐면 낼름거린대요. 그들의 혀를 낼름거립니다. 조건, 그들의 부모가 혀를 낼름거리면 자기들도 혀를 낼름거리는 선천적인 성향이 있답니다. 자, 근데 물론 그런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긴 하지만 그러한 모방, 부모를 따라하는 게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됐죠? 신생아니까 너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 자, 혀가 동사 원형, 자, 이렇게 낼름거리는 걸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뭐 할 때마다 너가 네 혀를 그 너의 아이에게 낼름거릴 때마다 아이가 바로바로 낼름거리는 걸 볼 수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에 네가 그걸 엄청 많이 해, 계속 낼름거리면 그 혀는 나올 거예요. 더 자주 나오겠죠. 뭐보다 네가 다른 무언가를 할 때보다 혀가 자주 나오겠죠. 그러니까 매번 한다라는 건 관찰의 횟수를 늘리는 거니까 관찰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혀를 날름거리는 걸 관찰을 통해 배운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왜 완벽하지 않다고 하냐면 너가 혀를 날름거릴 때마다 날름거리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관찰의 횟수가 늘어나면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아이는 옹알거리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하죠. 소리를요. 어떤 소리냐면 그들의 부모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봐봐. 완벽하진 않지만 관찰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됐죠? 자, 나중에는요. 그 아이들은 이제 진공청소기나 망치들을 가지고 놀아요. 또 나왔죠? 모방한 거 따라하는 거죠. 누구를요? 부모를. 그러니까 생후 1주 차에는 혀를 날름거리는 걸 관찰하면서 배우고 조금 크 나가는 옹알거리다가 부모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하게 되고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행동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됐죠? 계속 부모들을 따라한다가 봐야 돼요. 우리의 현대 문화. 그래서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 쭉 가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글을 쓰거나 뭐 말을 하거나 읽거나 우주선을 만들거나 학교에 가는 이러한 모든 현대 문화는 작동할 수 있는데 오직 이것 때문에 작동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복잡한 활동들이 가능한 건 물론 선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뭘 통해 가능하다? 관찰을 통한 학습, 그러니까 모방을 통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행동이냐면 잘 봐. 우리가 타고난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시행착오에 의해서 학습하는 거. 이러한 행동에 제한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말하면 요거 빼고도 더 있거든. 플러스가 있거든. 바로 그게 뭐예요? 이 플러스가 뭐라고? 바로 관찰을 통한 학습이라고요. 됐지? 이러한 행동도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플러스 뭐 관찰이 있다라는 걸 요거에 제한되지 않아. 다른 것도 있어. 바로 관찰이 되는 거지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습들은 관찰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야. 마지막 정리하죠. 우리는 학습할 수 있는데 많은 것들을요. 단순히 자, 요거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해도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건 다른 말로 관찰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잘 안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첫 번 처음에 보면 거울 드론이 생겨났대. 그래서 거울 드론이라는 건 모방하는 학습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발견해낸 거야. 그래서 애기들은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운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시가 자 3번부터 여기 있는 쭉 가서 여기 8번까지가 전부 똑같은 내용이야. 신생아는 모방을 통해 배운다. 아직 완벽하진 않죠. 왜냐면 애기니까.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따라한다는 거지. 혀 날름거리는 거 따라하고요. 옹알거리다가 이제 부모가 내는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요. 그다음에 진공청소기 망치 갖고 노는 거 따라하고요. 이 모든 현대 문화는 전부 다 따라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봄으로써 관찰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글이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네. 37번입니다. 37번은 이제 매력적인 중저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고요. 가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습했으니까 귀 보통 소리가 들어오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귀가 되니까 고막이고 외이, 중이, 내이 원래 이렇게 소리가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뭐 일반적인 소리보다 조금 더 높은 주파수가 강조가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두 번째 경로가 있어. 뭐냐면 내가 말할 때 자, 내가 말을 해. 그러면 내 뼈를 올라타서 뇌로 직접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뼈를 타고 뇌로 직접 전달되는 소리는 낮은 주파수가 강조가 돼요. 낮은 주파수라는 건 저음을 말하는 거거든. 저음역대가 강조가 된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조금 더 저음처럼 풍부하게 들리는 건 바로 뇌를 때려서 그러는 거고요.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건 소리가 들어오는 경로가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됐나요? 가보겠습니다. 너 놀란 적 있니? 듣고서 녹음, 네 목소리. 그러니까 네 목소리 듣고 놀란 적 있어? 너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 진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야? 됐습니까? 아마도 너의 강세는요, 억양은 더 강조가 됩니다. 녹음본에서 네가 깨닫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녹음한 걸 내가 들으면 억양이 좀 강해요. 혹은 너의 목소리가 higher 하답니다. 조금 더 높아요. It seems to your own. 네 귀로 들리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들리죠. 됐죠? 외부에 들리면 특징이 1번 억양이 강조가 되고 2번 소리가 높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이건 물론 꽤나 흔한 경험이에요.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설명은 실제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6번부터는 그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자, through which가 한번 문법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경로를 통해서 뒤에 문장 완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건 두 가지의 경로가 있어. 하나는 이거 됐죠? 할게요. 두 번째는 이거고 하나는 어떠한 경로냐면 이렇게 똑같이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like waves 뭐처럼이요? 파동처럼이요. 오케이? 근데 그 소리는 자 소리 꾸며주는 거 이렇게 소리는 이동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외이, 중이, 내이로 쭉 타고 들어가. 오케이? 하지만 우리의 vocal cords가 성대예요. 우리의 성대가 진동을 해. 우리가 말할 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이번엔 두 번째 내부의 경로가 있습니다. 됐죠? 이번엔 안에서 올라가는 소리. 진동은 conduct가 뭐가 있어요? 수행하다 말고요. 전달하다가 있는데 수동태니까 전달됩니다. 우리의 뼈를 통해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극을 한답니다. 우리의 뇌를 직접 자극해버리죠. 그러면 뇌를 직접 자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낮은 주파수가 frequency는 주파수라는 뜻이고 주파수는요 강조가 됩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바로 뇌를 때리면 낮은 주파수가 강조가 돼. 그래서 그게 앞문장이 너의 목소리가 뭐처럼 들리게 하냐면 더 깊고 더 풍부하게 들리게 합니다. 너 스스로에게. 뭐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보다. 됐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중저음처럼 들리는 건 바로 뇌를 때려서 그러는 거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조금 더 높고 억양의 강세가 조금 더 강조가 된다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38번이고요. 요거를 좀 어려워하는데 혁준이는 지금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상사형질하고요. 상동형질을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사형질은 기능은 두 개의 기능은 똑같은데 두 개의 어떤 뿌리, 근본이 다른 거고요. 상동형질은 기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뿌리는 같죠. 됐습니까? 같을 동자야 이거. 그래서 뿌리가 같다. 오케이? 구조가 똑같으면 상동, 기능이 똑같으면 상사도 가능하고 상동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문장을 진짜 잘 봐야 합니다. 거의 출제 100%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생물학자들은 구분해요.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분을 하는데 요게 자, 요게 상사형질, 요게 상동형질이에요. 상사형질은 어떠한 것들이냐면 자, 이거 첫 번째 요거 이렇게 같은 기능이죠. 같은 기능이에요. 됐지? 하지만 발생하는데 다른 가지. 그러니까 진화 나무라는 곳에서 다른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생겨났던 기관은 달라. 그런데 지금은 기능은 똑같아. 그거거든요. 그리고요. 그건 봐. 어떤 중요한 면에서 같은 장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장기가 달라. 됐죠? 오케이. 상사형질입니다. 기능은 똑같지만 뿌리가 달라. 그 예시가 바로 뭐냐면 새의 날개랑 그다음에 벌의 날개야. 둘 다 난다는 기능은 동일하죠. 이건 둘 다 사용되는데 비행을 위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사합니다. 어떤 방식에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미유스디에서 다 날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건 만들어져야만 해. 그러한 방식으로. 여기서 그러한 방식이라는 건 뭐 팔에 얇은 막이 있고 뼈가 가볍고 넓게 펼쳐져야 되고 이러한 거.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걔네들은 발생하는데 굉장히 요 단어 요거요. 따로따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진화상에서 따로따로 발생했다는 건 기관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새의 날개는 앞다리에 출발했다면 벌의 날개는 뭐 등뼈 이렇게 시작하겠죠. 달라요 기관이. 그리고 have nothing in common. 자 봐봐. 공통점은 없어요. 뭘 제외하고서는 자 비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기능이 되겠죠. 기능을 빼고는 공통점이 없죠. 상사형질이에요. 상사형질은 기능은 똑같지만 뿌리가 다른 거. 두 번째입니다. 상동형질은 그와 대조적으로 어떤 거냐면 잘 봐. 같은 기능일 수도 있고 같은 기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요. 자, 전해져 내려오는데 공통의 조상이야. 조상이 같아. 그리고요. 따라서 봐봐. 몇 가지 흔한 기능이 아니고 흔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구조가 동일해. 앞발의 구조, 뭐 뒷다리의 구조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리고 그 구조는 나타내는데 그들의 존재가 동일한 기관인 이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구조가 동일하다고. 그래서 그 예시가 자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기능은 다르죠. 왜? 박쥐의 날개는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 하는 거니까 다 말의 앞다리는 걷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 다 무조건 나오는 거 무조건 요거요. 요거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날고 하나는 걷는 거긴 한데 기능은 달라. 그런데 걔는 전부 다 뭐 같은 기관에서 출발한 거야. 그 기관이 어디예요? 바로 이 앞다리였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가 살짝씩 수정된 거죠. 이해? 그러니까 기능은 다르지만 뭐 원래 그 뿌리는 뭐였다? 앞다리였다. 되는 거죠. 됐죠? 그 결과 걔네들은 여기서 걔네들이라는 건 박쥐하고 말은요. 포인트 잘 봐야 됩니다. 비기능적 특성을 공유합니다. 비기능적 특성이라는 건 뭐야? 뿌리죠. 뿌리. 기능이 아닌 거니까 뿌리는 공유해. 예를 들어서 같은 구조니까 뼈의 숫자도 똑같겠고요. 그 다음에 뼈들이 연결되는 방식도 똑같겠지. 이해하죠? 됐습니까? 상동 형질은 뿌리가 똑같은 거야. 기능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고. 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 볼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상사와 상동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봐야 되는데 봐봐. 뭘 보냐면 기능을 보면 안 되겠죠. 이해해요? 왜? 기능은 둘 다 똑같을 수 있잖아. 그런데 완벽하게 다른 건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둘을 구분하려면 뭘 봐야 돼? 뿌리를 봐야 되는 거야. 이거죠.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뿌리죠. 그 장기의 전반적 구조라는 건 뿌리예요. 이렇게 연결. 뿌리를 보는 거고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냐면 자, 요거 이게 나온다고 시험에. 한비야, 이거요. 요겁니다. 가장 쓸모없는 특성에 초점 맞춰야 돼. 이해했어요? 자, 쓸모가 있는 건 여기서는 기능을 말하는 거니까 쓸모가 없는 건 뿌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둘을 구별하려면 무조건 뿌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7번 문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39번입니다. 39번은 쉬워요. 해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다. 왜냐면 차가운 물에 용존산소, 그러니까 녹아져 용해된 산소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찬물에 생명체가 많이 살아. 그런데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그 바닷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해수는 포함하는데 풍부한 용존산소를 포함해요. 그런데 용존산소가 뭐냐면 모든 해양 동물들이 숨 쉬는 거죠. 삶을 유지하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물리학에서 찬물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용존산소를 가져. 따뜻한 물이 그러하다라는 건 홀드가 되겠죠. 이건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차가운 극해, 북극해, 남극해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생명체로요. 반면에 열대 바다는 파란색이고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개체수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피조물이. 잡혔죠? 찬물이 더 용존산소가 많으니까.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올렸대 기온, 바다의 기온을 올리면서 자
It is that. 강조용법. self-evident는 자명한 건 명백합니다. 당연히 용존산소의 양은 감소했겠죠. 잡히죠? 쉬워요. 이건 걱정스럽고 잠재적으로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와. 자, 조건. 만약에 계속된다면, 생태계에 위협하는 수준이 계속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지금 과학자들은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대. 근데 어떤 데이터냐면 나타내는 데이터야. 뭘 나타내냐면, 자, 용존산소의 양이라는 건 바닷속에 있는데 그게 감소하고 있대. 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세기 이상 동안 계속 감소 중이래. 그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어. 자, 바다의 산소 수준은 또 당연히 떨어지죠. 어떻게?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오케이? 자, 요거요. 그 수온에 그와 상응하는 상승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요. 됐죠? 똑같이 1도가 떨어지면 10이 떨어지는데 1도가 올라가면 10이 떨어지는데 2도가 올라갔더니 30이 떨어지더라. 훨씬 더 빠르게 낮아지더라. 그래서 이 떨어진 산소의 수준은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냐면 영향을 미친대. 어디에도요? 서식지에도요. 어디에? 해양 유기체. 전 세계에 있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또 뭘 이끄냐면 더 빈번한 산소 결핍 사건을 만들어낸대. 산소가 부족하면 봐봐, 죽이거나 내쫓아 버리는데 물고기나 각광류나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내쫓거나 죽이게 된다. 보라색 친 건 낱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내용은 쉬우니까 금방 하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 원숭이 2마리를 앉혀놓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네가 나한테 돌을 주면 난 먹을 걸 줄게라고 해서 오이를 하나씩 줍니다. 그럼 내가 한 마리에게는 오이 대신에 포도를 줘요. 그랬더니 오이를 받은 애가 불쾌감을 표시하더라. 불공정한 건 싫어.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카푸친입니다. 이렇게 뉴월드에 있는 원숭이들인데요. 얘네는 in captivity, 포획 중이래. 얘는 교역 나누더래. 사람들과 거래합니다. 하루 종일. 특히나 만약에 음식이 포함되면 계속 거래하는 거야. 이렇게 거래합니다. 자, 나는 원숭이야. 너에게 사람이여. 이 돌을 줘. 그러면 너는 나한테 treat, 먹을 대접을 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두 몽키를 우리 안에 있는데 서로 옆에 딱 앉혀. 그리고 주는 거야. 그 원숭이들한테 보슬라이즈에서 큐큐버 오이를 줘요. 뭐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바위에 대해서 오이로 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행복하게 그 오이를 먹죠. 하지만 만약에 너가 주는데 이제 한 몽키한테 이번엔 포도를 주는 거야. 대신에 한 마리에게. 자, 포도는 뭐라고 여겨지냐면 보편적으로 선호됩니다. 뭐보다? 오이보다. 이러한 포도를 주면 여전히 지금 뭘 받고 있는 중이냐면 오이를 받고 있는 그 원숭이는 뭐 시작하냐면 throw them back, 그 오이를 던져버려. 실험자한테. 비록 그녀는 여전히 받고 있어. 똑같은 양의 그녀의 노력에 대해서. 여기 sourcing이 나누어 주더란 뜻이라고요. 바위를 나누어 주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양을 받았지만 그녀의 특정한 상황이 안 바뀌었죠. 무슨 상황이냐면 돌을 주면 음식을 받는 거. 오케이? 그래도 여기까지 시작. 그 비교, 또 다른 원숭이의 비교가 이거요. 그 상황을 불공평하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더욱이 그 원숭이는 기꺼이 이제 안 하려고 해.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얻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려고 하죠. 버리다. 오이 자체요. 뭐 하려고? 소통하려고. 그녀의 불쾌감을요. 누구랑? 실험자랑.
그래서 원숭이는 불공정을 못 참지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40번까지 정리했고요.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요 질문하면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